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포근하게 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되도록이면 간명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의 쏙쏙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정책, 실물, 금융, 세계경제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계속 들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제 업로드 되는 대로 계속 보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는 늘고 생산 재고는 줄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죠. 경제가 회복될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유가가 올해 $80 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것인데 올해 유가가 $80 선까지 오른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현재 $65 선 정도니까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생산 부문에서 생산 단가 인상 요인이 돼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문제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지금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되는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는 경기가 지금 침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계속 경기가 추락을 하는데도 여전히 지금 거대 여당을 등에업고 뭐 엄청나게 많은 기업 규제 법들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친노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그 경제 살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정책을 계속 지속하면서 경제에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어서 우리는 경제를 다른 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경제는 지금 회복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국가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경제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제기됐습니다.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굉장히 경제를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경기를 좀 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긴축 정책을 쓰면 경기가 더 침체하면 또 실업이 더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또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고 그래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면 굉장히 치유하기 힘듭니다. 대개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소득 정책이라고 그래서 임금 상승률을 억제해서 소득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수요 측에서도 경제가 안 좋은 데다가 비용 측면에서 경제가 물가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다 수입하지만 원자재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을 전통적으로 써오는 소득 정책이라고 하는데 소득 정책을 써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좌파 정부에서 그런 것이 전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과 동조하지 않는 탈동조화 현상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개 64%가 채용이 없거나 채용할 것을 못 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500대 기업을 조사했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가 더 위축됩니다. 가장 큰 원인이 경기도 침체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옥죄는 정책 때문에 투자가 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고용 경기성이라고 그래서 한번 채용하면은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채용을 굉장히 꺼려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지금 특히 대기업의 공채 부담은 아주 공채 과거 같으면 예전에 이제 신년 초 되면은 전부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그건 큰 부담이 된다. 신입사원 채용이 한 번 채용하면은 해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입사원 채용이 지금 과거와 달라 가지고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인력을 훈련시켜서 지금 대응하기에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수시 채용 비율을 29% 정도로
늘릴 것으로 2021년 상반기 500대 기업의 조사 결과 수시 채용 비용을 29%까지 늘릴 것이다. 그런 전망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의 채용을 늘리려면 기업 정부에서 규제부터 풀어야 된다. 다른 나라는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각국별로 흩어져 있는 공급망을 갖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국제 교류가 지금 큰 제약을 받았고, 이번에 코로나가 크게 문제가 됐지만은 거의 지난번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런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뭐 조류독감이다, 무슨 뭐 홍콩 바이러스다, 뭐다 계속 있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해서 이제는 공급망을 가급적이면 자기 나라로 불러들이는 우리가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밖에 나간 것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법인세도 낮추고, 심지어는 미국,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전 비용도 100% 대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전혀 그런 정책은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뭐 기업은 오히려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는 공적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나간 기업은 한국 기업들은 한국으로 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죠.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친노동, 일방 통행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근데 저는 이 친노동이라기보다는 친노조란 용어가 적합하다. 우리나라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피용자가 있습니다. 600만 명 정도의 그 근로자가 있는데, 한 600만 명 정도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400만 명은 혼자서 하고 있고요. 한 200만 명은 이제 종업을 두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인데, 나머지 한 2천만 명이 이제 고용이 되어 있는 피용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중에서 한 200만 명 정도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데 이제 뭐 공무원 한 100만 명 좀 넘죠. 그리고 대 인제 그래서 공기업까지 다 포함하면 대체로 한 1,900만 명 정도가 피용자인데, 그중에서 노조의 비중이 한 2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한노총 200만 명, 최근에 민노총이 약진을 해서 1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은 나머지는 노조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700만 명 정도는 노조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노조들이 너무 자기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근로자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보면은 오히려 예를 들면 정규직 전환인데요. 알바 같은 걸로 임시적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인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대통령 당선 방문이 바로 요새 유명한 인국공, 인천국제공항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정규직, 비정규직 100% 정규직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바람에 인국공 사태라고 하는, 거기 있는 노노 간의 갈등이 많이 막 야기되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많은 공기업에서 지금 한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한 20만 명 정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어요. 거의 목표의 97%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노조 간부의 친인척이라든지 혹은 그 회사 간부들의 친인척들이 알바 같은 걸로 들어왔다가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몇 년간 시험 준비를 해왔던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민간 부분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증가해 가지고 정권별 평균 정규직 전환율을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10.7%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19%, 이명박 정부 16%, 박근혜 정부 13%인데, 문재인 정부는 정작 10.7%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뭐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민간 부분은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고,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알바라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는 알바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규직 전환율이 오히려 10.7%로 가장 낮게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고, 정규직 대비해서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도 더 가장 심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8년을 대비해서 보면 정규직의 월급이 평균이 지금 2008년 300만 원에서 지금 323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비정규직은 2018년에 164만 원에서 171만 원밖에 안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서 더 차이가 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서 알바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알바라도 구해야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고, 그것도 못 구하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속에서는 비정규직, 알바, 임시직에
급여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 이치죠. 노동시장의 이치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너무 기업들 옥죄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 번 채용하면은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우리나라 해고 제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보통 한 몇 년 근무하면 고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근무 성적을 평가하죠. 그 고가 제일 나쁜 하위 그룹의 직원들에 대해서 인제 해고가 좀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 직원들도 바로 해고를 못 시키고요. 한 1년 정도 그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 연수를 시켜 줘야 돼요.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평가해가 또 일을 시키고 평가해서 그래도 안 좋으면 해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고 해고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큰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몰리게 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인제 기업 규제 얘기가 나왔으면 규제 면에서 지금 온라인 쇼핑했다 피해를 입으면은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있습니다. 몰에 들어가서 인제 앱을 거기에 들어가서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내가 쇼핑몰을 개설했는데 내가 개설했으면 누가 뭐 오정건이가 쇼핑몰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그 쇼핑몰에 네이버 스마트 쇼핑몰 같은 데는 약 400,000 개가 넘는 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점을 했다고 그래요, 흔히들. 그럼 입점해 있는데 그 입점을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입점해 있는 쇼핑몰에 쇼핑해서 피해를 보면은 거기에 입점을 하고 입점을 인제 입점하도록 하고 있는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 연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장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정거래, 독과점이 있는 기업을 조사해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서 그걸 공정한 좀 더 경쟁적인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지난번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청와대에 있죠. 정책실장인데 공정거래위원장부터는 완전히 기업을 규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이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뭐 한번 해 봅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한다. 이러면 지금 IT 업계에서는 시대 역행적인 규제다. 예컨대 우리가 구글 같은 데도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들어가 있고 애플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애플 스토어라고 그러고 구글 플레이라고 그래요.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앱에서 물건을 샀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애플이 책임을 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글로벌하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일정 부분 애플이나 구글이나 네이버나 쿠팡에서도 관리 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연대 책임 이런 까지는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그러면 글로벌하게 우리는 역차별 우리나라 이런 업체들이 이걸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러죠.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은 또 다른 면에서 플랫폼 기업이 빅테크 기업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상황인데 역차별하는 시대 역행적인 규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인제 반대기업 논란에 다시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들이 더 위축돼서 청년들을 고용시키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50인 이상 대기업에서 고용돼 있는 사람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65% 까지 고용돼 있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미국에 양질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계속 그런 중에 지금 또 중소기업을 더 보호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걸 2011 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지금 110개 업종이 지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제 이것이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반하면은 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점점 더 우리는 지금 내 편 가르는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걸 가르는 그런 것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얼마 전에 보니까 남대문의 패션 업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영세한 업체가 많잖아요. 그걸 이번에 네이버 같은 데서 그걸 입점시켜서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공세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해야 되는데 자꾸 인제 전통시장을 보호한다고 해서 자꾸 대기업을 규제하는데 대기업에 갈 사람들이 대기업 제품을 쓸 사람들이 큰 쇼핑몰에 갈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규제하면 전통시장을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게 많이 밝혀졌습니다. 뭔가 공세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계속 인제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많이 밝혔지만 이렇게 중소기업 주가 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대기업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예를 들면 인제 뭐 큰 구내식당 같은 거라든지 혹은 MRO라고 그래서 대기업의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나 이런 걸 납품하는 업체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서 못하게 하니까 외국 기업만 배를 불렸다. 외국 기업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웬만한 대기업의 구내식당이라든지 MRO가 대기업의 기업을 크게 인제 여러 기업들을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급 제품과 상품에도 많죠. 그걸 MRO라고 그러는데 그런 MRO들이 어 대기업들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가 하나 더 입수가 됐는데요. 산업부의 정책회의록을 입수해 보니까 계속 전력수거 기본계획 심의회라고 있는데 심의회에서 4 번이나 원전을 이렇게 축소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불구하고 정부에서 축소를 강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 문제 때문에 지난번 산업부의 그 파일이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돼 있었죠. 안전성은 이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어 이미 과거에 판별이 났을 거예요. 우리나라 원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탁월한 한국형 원자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다 문제가 없다. 일본의 그 후쿠야마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다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경제성도 조작되었다는 그런 산업부의 문건이 나왔고 또 그런 것을 급거 인제 산업부 직원들이 심야에 들어가 전부 수백 개 파일을 제거하고 뭐 그러는데 이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북한 원전을 지어주는 문건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검찰총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감사원 검사 결과 밝혀진 것을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중에 지금 이게 검찰총장이 뭐 그런 것 때문에 검찰총장이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바람에 이것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유야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속에서 지금 이런 문건이 또 나왔습니다. 어 4 번에 걸친 전력 수거 기본계획 심의에서 "원전을 이렇게 축소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바로 원전 축소로 들어갔다 이 그래서 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 몇 년마다 한 번씩 전력 수급 기본계획 우리 몇 년마다 한 번 세우는 게 에너지 기본계획이 있고 에너지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전력 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드는데 2000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은 2020년에 23%에서 2033년 19%로 줄이고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를 20%에서 78%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엄청 늘리는데 그 주로 뭐냐면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그런 거죠. 그래서 인제 이번에 전남 신안 앞바다에다가 10 년간 48조 원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상풍력을 한다. 거의 남산타워 같은 타워를 바람개비 타워를 2,000 개를 바다 그것도 가까운 바다가 아니고 먼 바다에다 만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거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신안군에 있는 그 관련 주민들은 1 인당 연간 600만 원씩 에너지 연금을 받게 된다. 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도무지 뭐 이게 국가에서 엄청난 48조 원이라는 돈이 투입돼서 하는 그것도 열 이 발 에너지를 목표 전력 양에 비해서 에너지를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 효율이 10%에서 20% 밖에 안 된다. 그것이 어 해상풍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고 또 그런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도 그 주민들은 또
인당 연간 600만 원씩이면 3인 가족이면 1,8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도무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심층 분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계속 원전을 다 이제 폐기하거나 축소하니까 과거 원전 업체들의 일하던 사람이 일거리가 없어요. 가장 큰 게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이야말로 우리나라 원전 터빈을 만드는,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 터빈을 만드는 아주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인데 완전히 해체가 되는 상황에 해체가 되고 있죠. 지금 두산중공업의 일정 부분은 또 현대중공업에 넘어가고 뭐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해체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납품했던 많은 협력업체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 일자리 없애는 보조금을 전력기금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전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료를 낼 때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전기료를 급등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너무 급등하면 피해가 크니까 급등하지 않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올해 전력기금 59억 원을 투입해서 원자력 분야 퇴직자들이 원전 해체나 이런 분야, 원전 해체나 방사선 등 다른 분야로 갈 때 경력 교육을 받거나 재취업을 정부가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전력기금을 왜 여기다 지원하느냐, 그런 비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감 없애놓고 보조금으로 탈원전 뒷수습하는데, 그 보조금도 전력기금에서 지원하느냐. 이 문재인 정부 특징은 무슨 기금에 돈만 있으면 무조건 쓰고 보자는 얘기예요. 고용보험기금도 막 꺼내 쓰는 바람에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고갈이 곧 다가오는 2년인가 4년인가에 고갈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것을 막 그냥 꺼내 썼거든요. 뭐 심지어는 무슨 어린이집 같은데, 혹은 육아휴직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데 막 꺼내, 좀 유사하다 싶으면 막 꺼내 썼거든요. 있는 기금이 있으면 그냥 재정을 막 쓰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재정 위기를 초래할 우리가 좀 커지고 있는 데다가 각종 기금에 돈만 있다 그러면 꺼내 쓰는, 좀 쉽게 얘기하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고 꺼내서 막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원전 축소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보조금으로 전력기금을 쓴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또 언론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탈원전에 맡길 수 없다. 탈원전이 되면은 4차 산업혁명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번에 텍사스에서 드러났습니다. 텍사스가 미국에서 비교적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았는데, 텍사스의 한파 때문에 정전이 되면, 한파가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안 되죠. 정전이 되면서 지금 텍사스에 있는 우리 삼성 반도체가 거의 1조 원대 손실을 볼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고 지금도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을 탈원전에 맡길 수 없다,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미국에서 이제 현재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해서 미국의 인플레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이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부결됐다고 합니다. 이거 최저임금 너무 많이,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올리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기초가 주목이 됐는데, 한국 같은 현상, 한국처럼 그야말로 엄청난 실업 증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도 역시 그걸 우려해서 미국은 그래도 그거는 통과 안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쌍끌이 스프라이즈로 글로벌 경제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EU도 백종 접신이 빨라지면서 소비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래서 2021년에 지금 유로존과 미국이 공이 지금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3.9%, 미국은 4.2%까지 성장. 물론 2020년에 기저효과, 마이너스 성장하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의 경률이 높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2월달 일자리도 38만 개나 증가하면서 지금 미국은 이제 고용과 기업 실적을 볼 때 코로나 불황이 끝났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아직 6.2%고요. 미국은 실업률이 4% 정도 되어야만이 완전 고용 상태, 이렇게 보는데 골드만삭스는 1분기 성장률이
5.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코로나 불황이 끝났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도 본 것처럼 백신 접종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중국도 지금 1분기 성장률이 20%가 넘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출이 60 1분 금년 1-2월 중에 60%가 증가하면서 1분기 성장률이 20%가 넘을 전망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 극복은 자신은 하지만 빚이 너무 늘어서 지금 현재 중국의 부채가 중국 총 부채 비율이 270%다. 그래서 부채가 지금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 실험실이라는 데서 중국 총 부채율이 270%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부채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단 면역 국가끼리만 무역을 교류하는 면역 장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안 된 국가와 교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까 집단 면역이 된 국가끼리 교류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국가별 집단 면역 도달 소요 예상 소요 기간 가장 높은데 이스라엘은 앞으로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미국은 한 6개월 정도, 영국도 7개월 뭐 이렇게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불행하게도 금년 중에 집단 면역이 정부에서는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확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 규제도 심한 데다가 집단 면역까지 금년 중에 안 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되는데 한국이 회복이 안 되는 탈농조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증가하는 해서 우리나라는 경제는 회복이 안 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는 것이 앞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전히 미국은 외교 국방 회담을 한미 간의 회담을 5년 만에 부활하면서 반중 대열에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중국은 해군을 급팽창. 중국은 이제 이번에 지금 열리고 있는 양회에서 국방 예산을 더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해군력을 증가시키는데 바이든은 여기에 대응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서 포위망을 좁히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 간에 아시아 지역에서 일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그래서 앞으로 이 아시아 지역이 미국과 일본 간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 중요한 대결의 장으로 가는데 그 대결의 장의 핵심이 지금 한반도라는 데 문제입니다. 북한이 있고요. 친중 정권인 북한과 남한은 주로 전통적으로 한미일 동맹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흔들리면서 한반도가 굉장히 지금 중심 핵이다 하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하면 한반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중국 경제 미일 동맹을 본격 가동할 때 한국은 중국 편향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심을 해소해야 된다. 지금 그런 보도가 나와 있고요. 이제는 중국 눈치를 그만 봐야 한다. 그런 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미일 간에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지금 현재 경제 면에서도 미국, 일본이 주도한 지금 현재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이 가입하리라고 보여지는 태평양 CPTPP라고 그래서 태평양 점진적 포괄적 점진적 태평양 경제동반 협정에 한국이 가입하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도 미국, 대만, 일본 중심으로 되고 있고 한국이 지금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반도체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한국이 친중 국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미국이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언론에서도 이 친중 국가라는 그런 미국의 의심을 빨리 떨치고 우리가 한미일 동맹에 빨리 합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책, 실물, 금융, 세계경제 파트. 지금 세계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부동산 금융 암호화폐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